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세계 정상급 축구 선수로 키운 아버지 손흥정 씨가 대화수필집을 통해 자녀 교육관을 자세히 밝혔습니다. 공감을 주고 큰 화제가 된 내용들을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출생률 감소에 따른 인구 위기가 또 한 번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의 산과 전유미 신청자가 2년 연속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젊은 층의 출산 의향이 조금 높아졌다는 건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죠. 또 축구 스승인 손흥정 감독의 교육 철학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감독이 손 선수에게 늘 강조해 오고 있는 건 바로 인품, 겸손, 그리고 배려인데요. 직접 육성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흥민이 낳고 가르쳤다. 제가 가르친 게 흥민이한테 얼마나 갔겠고 흥민이가 잠자력을 가지고 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흥민이 일에서 우위를 보면 메시나 호날두 그 이상 가는 선수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감사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네. 몇 년 전에 한 인터뷰인데 저런 철학이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세계적 그야말로 굴지의 스타로 키운 아버지 손 감독은 대단한 독서가, 일각에서는 뭐 독서광이다 이런 말로도 알려져 있는데 1년에 200에서 300권쯤 읽는다. 대단한 거죠? 예,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은 1년에 한 200에서 300권을 읽는 독서 애호가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면은 서점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바빠서 뭐 어떤 책 읽을 시간이 없다. 누릴 것 누리고 다 좋은 것 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 네. 이런 말을 강조하는 분입니다. 네, 그야말로 뭐 할 거 다 하면서 바쁘다. 그래서 책을 못 읽는다는 건 내 경우에 비추면, 그러니까 손흥정 전 감독의 얘기에 비추면 나는 연습도 하고 아들도 가르치고 뭐 뒷바라지 하면서도 책을 저렇게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손흥정 씨는 스스로 국졸이다. 요새 말로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고등학교는 나왔거든요. 자, 왜 그런 말 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손흥정 감독이 이제 스스로 국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중학교 이후로 본인은 공부에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서 내가 이제 다니기만 한 것이지 정말 가르침이라든지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배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다만 본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틀에 뭔가 짜서 본인을 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교육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부가 본인은 싫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다만 그 순간에도 책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책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배웠고 본인은 그 책을 읽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중학교 때 이후로는 역시나 사실은 뭐 책 읽기에 본인 나름대로의 이제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악서를 빼고 나를 성장시키지 않는 책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손흥정 감독이 이번에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이번에 책은 직접 쓴 건 아닙니다. 김민정 시인이 손흥정 감독과 한 1년간 여러 번 인터뷰한 내용을 에세이로 엮은 그런 거라죠? 예, 2010년부터 이제 자신이 읽은 책들을 거기에 좋은 내용들을 메모를 꼼꼼히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걸 갖고서 토대로 해서 작년 3월서부터 1년간 김민정 시인과 이걸 토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엮어서 나온 책이 이번에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는 책이고요. 왜 버린다는 말을 썼을까요? 거기서 얘기하는 책을 버린다는 의미는 그 내용을 다 취하고 나서 이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렇게 낭비처럼 되고 자기는 계속 어떤 새로운 그 내용들을 흡수해 나가는 이런 의미에서의 그 버린다라고 그렇게 본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만약에 자기가 쌓아뒀으면 수천 권이 될 거다. 그렇습니다. 수천 권이 될 텐데 그 내용을 그만큼 아마도 집중해서 그 책에서 취할 것을 다 취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3년 전에는 그 에세이집으로서 이제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라는 책도 나와서 이번에 두 번째인데 그 손 감독은 TV나 어떤 스마트폰도 보통 잘 안 보고 꼭 필요한 통화로만 이용을 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대요. 왜냐하면 전화 기능만 쓰니까. 예, 전화 기능만 쓰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책만은 보통 한 권을 잡으면 두 번, 세 번씩 읽고 거기에서 좋은 내용을 꼼꼼히 메모를 해서 이렇게 남겨두는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200~300권 읽으려면 한 달에 한 그 2권 이상, 아니죠, 20권 이상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한 주에 거의 한 권 정도 읽는 그런. 우리 박 의원도 언론인 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 정도 장서를 독서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많이 부끄러워지는데 아까 한 주에 한 권이 아니라 1년에 300권 되려면 거의 매일 같이 읽어야 되는데 정말 많이 그 바쁜 그리고 아주 혹독한 훈련을 손흥민 선수와 똑같이 하면서 저렇게 읽는다는 데에서 정말 대단한 존경심이 생기는 분입니다. 네. 자, 손흥정 씨는 아들 손흥민 선수를 키울 때 물론 양육 개념도 있지만 축구 선수로 키울 때도 독서가 길잡이였다 이런 말을 했네요. 네, 이 자식과 교육에 대해서 본인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책을 통해서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늘 강조를 하는 그 겸손에 대해서는 겸손의 지혜는 역시 이제 책에서 얻었고 그리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살지 이 미래를 여는 열쇠는 책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늘상 정말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누워서도 그렇고 정말 화장실을 갈 때에도 늘 책을 챙겨 다녔다. 그 정도로 정말 사실은 생활 깊이 책이 이렇게 딱 스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년에 200권에서 300권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송나라 문인 구양수처럼 나도 언제든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실 독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본인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생님들이 본인을 어떤 틀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심이 강했는데 독서를 함으로써 사실은 책을 본인의 이제 선생님 내지는 좀 길잡이로 생각을 하고 그것에 정말 열심히 열중을 해서 이렇게 좀 나름의 공부를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업에 또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 양육에 굉장히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언제든지 책과 함께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손 감독이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당송팔대가로 유명한 구양수 이 시인에 관한 책도 읽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책은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화장실에 앉아서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도 누워서도 그 가르침을 따라서 책을 읽었다. 이게 말은 쉽지 실천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죠. 예, 이 손 감독은 실제로 이렇게 독서를 누구한테 강요하기보다는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독서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로 아들 손 선수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독서를 하는 이 스스로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이런 것도 대물림 된다. 본인이 꼼꼼하게 메모를 남기는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손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이런 대물림으로서의 보면 어떤 가난만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의 게으름도 또 부모의 부지런함도 대물림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대물림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부모가 옆에서 보여주는 습관도 대물림이 되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 책을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은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도 책을 읽어라 이렇게 강요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이 꾸준하게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을 뿐이라고 했는데요. 손 감독이 한 이 말 중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바로 인품과 겸손이다. 이게 여러 번 나온 얘기입니다.
공 하나 잘 찬다고, 물론 손흥민 공 하나만 잘 차는 건 아니죠. 그렇다고 월드 클래스가 되는 건 아니다. 기자들에게 이번에도 물었답니다. 월드 클래스 아직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단호히 손흥정 감독 아직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서 다 웃음보가 터졌다고 하는데, 인품을 동반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이번 인터뷰집에서 이렇게 이제 인품을 동반해야 된다는 게 이제 월드 클래스의 조건으로 얘기를 한 건데, 딱 하나, 기자들한테도 항상 질문을 받을 때 이분이 하는 말씀이 딱 하나만 든다면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싶으냐 할 때 바로 이게 인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품이야말로 바로 겸손과 통하는 얘기고,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손흥민 선수를 월드 클래스로 올려놓은 실력뿐만 아니라 바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소하는 것도 보여줬기 때문에 손 선수가 저 월드 클래스급 정상급 선수가 도저히 영국 동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쓰레기를 좀 씁니다. 이게 몸에 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시켜서 되겠습니까? 자, 이 겸손과 관련해서 아주 인상 깊은 대목이 있습니다. 손흥정 씨는 중국 진나라 진시황의 병마용, 흙으로 만든 그 인형 있잖아요. 이걸 인용해서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비유가 기가 막혔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진시황이 만든 이 병마용의 얼굴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형태 이런 게 굉장히 좀 다양한데, 보존을 위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과정에서 다 이제 일부 병마용들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유일하게 상하지 않은 이 병마용이 무릎을 꿇은 자세의 병마용 딱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죠? 책에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본인을 낮추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 자세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좀 와닿는 말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팀 내에서 뭔가 불화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품이 훌륭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은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인품도 그렇고 공 차는 것도 그렇고 아직 월드 클래스가 되려면 한참 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런 멋진 아버지 밑에서 겸손을 늘상 배우고 자란 그런 손흥민 선수기 때문에 뭐 예전에 있었던 불화설도 그렇고 이렇게 갈등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늘 자세를 낮추고 이렇게 겸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멀었다면 도대체 이 전 세계에서 축구하는 젊은이들 중에 근접하거나 넘어선 선수는 누굴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다정하고 다감한 아버지이면서도 또 엄격하기로는 누구에게도 못지않은 스승 손흥정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결혼에 대해서 이런 조언을 해서 화제가 됐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절대 은퇴하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늘이 주신 기회다. 흥민이를 어렸을 때 제가 얘기할 때 밀어넣기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 시야에 상대가 쓰러진 모습이 보였을 땐 볼을 밖으로 쳐내라. 축구보다는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볼을 잘 차도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보통 상대방이 쓰러지면 아이쿠 잘 됐구나 하고 몰고 가서 공을 차 넣을 거예요. 그런데 손 감독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적이라고, 상대방 선수가 쓰러졌으면 그 공을 밖으로 차내야 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교훈이죠. 예,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지금 소속 토트넘 팀에서 에서 그렇고 또 우리 국가대표로 왔을 때에도 항상 그 팀이 어렵고 또 힘들 때에도 항상 스스로 나서서 판을 만드는, 이것은 단순히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그 어떤 본인의 인품과 성품으로 이끄는 이런 리더십의 바로 발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출판 기자간담회가 17일에 있었는데 여기서 여러 얘기가 지금 나왔지만 가장 화제가 된 건 손흥정 씨의 교육관이었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유기다. 자, 상당히 강한 말이죠. 잔소리하고 물음표를 던져야 진짜 부모다. 자, 요새 잔소리, 물음표, 부모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하는 게 사회적 대세 아닙니까?
그런데 역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흔히 우리가 이제 친구 같은 부모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 친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할 수 있지만 끝내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부모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지만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 어느 쪽일까요, 우리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뜨끔하는 네. 얘기인데요. 이런 말을 던지고 있고 특히 부모는 자식에게 끝없이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 그것이 진짜 부모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는 분이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잔소리와 물음표는 금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끝끝내 노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역시 부모다. 한번 생각해 볼 깊은 의미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자, 장성한 자식을 둔 부모도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손 감독이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온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예, 그 손 선수에게 늘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리고 너는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하냐? 이거를 끊임없이 묻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손 선수의 그 답변은 한결같이 나는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해. 이렇게 답한다는 거죠.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아시다시피 기본기만 교육을 받은 게 아버지하고 교육받은 게 7년. 그 중에 이제 슈팅 연습만 한 게 5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정말 얼마나 반복적인 고난의 그 훈련을 하면서 그것을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왜? 나는 축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니까. 이것이 바로 손 선수와 아버지와의 사이에 바로 교감이고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들, 할머니들, 나는 어떤 부모인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정 씨의 잔소리론이 또 다른 각도에서도 나왔습니다. 이번엔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손 선수의 결혼한 형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어떤 얘기였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노후 준비는 다 큰 자식에게 잔소리를 안 하는 부모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잔소리는 이제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다 큰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남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남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가본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 가려고 하더라도 가지 못하게 본인이 막는다고 합니다. 엄마나 그러니까 동생 손흥민 선수에게도 야 가지 마 그런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아예 정말 분리가 돼서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아예 이제 장남이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든 아예 이제 성장해서 나간 장성한 자녀기 때문에 사실은 개입을 안 한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흥정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사생활부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개입을 많이 하고 다 관리를 할 것이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손흥민 선수에게 딱 자율권을 주고 알아서 좀 관리를 잘 하게끔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가정의 이제 며느리시기도 하고 또 자녀시기도 한데 만약에 아버지나 시아버지 친정아버지나 내가 사는 곳을 모르신다 그리고 오지도 않는다 이게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저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좀 글쎄요. 일반적인 집들과는 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막 크게 개입을 하신다라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주소를 모른다라든지 왕래가 없다라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손흥정 감독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내 품 안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좀 길잡이가 돼서 이끌어 주되 잔소리를 하고 하되 내 품을 떠나는 딱 그 순간부터는 그래 이제 떠나서 너가 잘 알아서 잘 지내라라고 해서 사실은 굉장히 독립적이고 분리돼야 함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 의미를 잘 새기자는 얘기죠. 손흥정 씨는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최고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들 손흥민 선수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은 훈련을 본인도 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슛을 하루에 1000개를 찬다고 하는데 엄청난 얘기예요. 예. 그럴 때 너만 하라. 그러고 본인은 스마트폰 보고 커피 마시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1000개를 옆에서 찬다. 그러니
어린 손흥민 선수가 아버지가 저 다 늙은 양반이 공을 1000개를 나하고 똑같이 차는데 내가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예. 이 손 선수 얘기가 이제 보통 하루에 연습 아까 1000볼을 찰 때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이렇게 찬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똑같이 하니까 나도 안 찰 방법이 없다라고 네. 얘기하는 거고, 바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왜 같이 하느냐? 왜? 말로만 하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보면 예. 이 몸 푸는 것도 자세가 같고 네. 지금 가는 훈련도 똑같잖아요. 예, 지금 똑같이 보니까. 합니다. 네. 이 송 감독은 이뿐만이 아니고 유소년 축구를 지도하면서도 어린 아이들과 같이 똑같이 팔굽혀펴기를 할 때도 똑같이 하고 푸시업 100개씩 한대요. 예, 오히려 더 뛰면 더 뛰었지, 땀을 흘려도 더 흘리면 더 흘렸지, 그냥 시켜놓고 있질 않는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이제 솔선수범 리더십인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두 분의 인물이 떠오르거든요. 누구요? 첫째는 백선엽 장군. 아. 우리가 6.25 때 가장 어려웠던 그 전투에서 승리로 이끈, 낙동강 전선을 승리로 이끈 바로 다부동 전투에서 스스로가 가장 진두에 나서면서, 내가 만일 후퇴하려면 쏴라. 너희들이 날 쏴라. 네. 라고 해서 승전을 이끌었던 하나하고, 또 한 분은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인데요. YS. 예. 93년 공직자 재산 공개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개혁이 도입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김 대통령이 스스로가 먼저, 제도가 강요돼 있지도 않은데 먼저 재산 공개를 처음으로 하면서 바로 재산 공개의 실마리가 풀렸던, 바로 이것이 솔선수범의 리더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고 시켜서만 해서는 특히 MZ들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자,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1000개 차는데 똑같이 1000개 찬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이런 손흥정 씨가 마음만 먹으면 강연계, 출판계, 방송계에 그야말로 블루칩이 되고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킬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손흥정 씨 그런 뜻 전혀 없죠. 전국에서 지금 아들 뒷바라지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사실은 이 송 감독이 가지고 있는 뭔가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열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손흥정 감독이 마음만 먹으면 출판계라든지 방송계라든지 강연이라든지 정말 모든 분야를 좀 섭렵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사실 MZ세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젊은 세대도 이 손흥정 감독의 리더십이라든지 굉장히 좀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기가 많고 훌륭한 손흥민 선수를 옆에서 정말 만들어낸 그런 아버지이자 감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젊은 세대가 특히 많이 열광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훈련을 시킬 때 내가 정말 동일한 양의 그런 훈련량을 다 소화를 하기 때문에 저런 스승 정말 본 적이 없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든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네. 자, 이 지금까지의 주제와 손흥정 씨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3류, 4류 취급받는 분야가 있죠. 그 분야에 여러분들도 솔선수범하는 저런 리더십을 가지면 우리가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분야는 여러분들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분야인지.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인기 의학 드라마였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의생으로 불리는 이 드라마에서 산부인과 얘기가 자주 등장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봤었는데,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전혀 딴판입니다. 지금부터 명암이 심하게 교차하는 이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 출산율 감소의 한 4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딸, 아들 구별 없이 둘만 낳아 잘 키우는 것은 경제 수준을 높이는 문화 운동입니다. 네, 자 보셨지만 그 현재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먼저 아주 불편한 진실부터 짚어보죠.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숫자, 이게 이제 0.6명대를 깨고 주저앉게 생겼죠. 서울은 뭐 0.5대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9년부터의 추이를 보면요. 2019년에는 0.92%였거든요. 그나마.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0.72%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지역별로 따져봤을 때는 서울은 이미 0.55명대로 진입을 해서요. 0.55. 그렇죠. 0.6%가 깨졌습니다. 네. 서울이 이렇게 0.55명대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지나가서 이런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사실은 0.6%가 깨질 확률이 굉장히 높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출생아 수를 보더라도 2019년에는 30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역시도 출생아 수도 쭉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2023년에는 23만 명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를 그러니까 한 해에 기록했고요. 23만 명밖에 안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합계 출산율 1명이 넘는 그러면 특별시라든지 광역시가 있느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롯해서 광역시 타이틀 붙은 데는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 1위 없다는 거죠. 하나도. 그렇죠. 특별시라든지 광역시에서는 사실 여성 가임기 여성 한 명을 따지고 봤을 때 한 명을 낳는 여성이 없다. 그러니까 한 명보다 적게 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뭐 시골로 가면 오죽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게 최악이다 보니까 아이 낳는 걸 돌봐줄 의사들도 대가 끊기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산과, 산과라는 것은 이 낳는 것만 전담하는 것이죠. 여기에 전임의 신청 2년째 한 명도 없네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전임의라고 하면 우리가 그 인턴 레지던트 즉 전공의를 거쳐서 전문의 자격을 딴 분들 중에서 교수로 나가기 전에 어떤 그 현장에서 아주 세부한 전공을 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인데 서울대병원에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산부인과에 전임의를 모집을 했는데 7분이 지원을 했지만 그 다른 분야 이렇게 그 뭐 난임이나 요실금 분야 이런 부분은 그 충원이 됐지만 바로 이 분만을 담당하는 이 산과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2년째. 예, 2년째. 작년, 재작년 2년째고 이렇게 여기서 이 결혼이 되다 보니까 바로 연이은 파급 효과가 교수 쪽, 이쪽 산과 분야의 교수도 3명의 TO 중에서 현재 1명이 아직도 채워지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이거 뭐 돈의 관점은 아니겠습니다만 다른 분야에는 그나마 있는데 낳는 거를 전담하는 의사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이 낳는 분야라 분만이라는 게 상당히 그 많은 그 위험도도 따르고 또 경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채워지지 않고 또 수가 문제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이 MZ 세대들의 그 전공 의들이 바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서울대병원의 하소연입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태어날 때는 산파들이라고 해서 그 할머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예 사라졌고 아이를 도대체 누가 받느냐? 아이 받을 필요가 없다. 안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서울대병원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산과 전문의의 실태 전부 합쳐서 10명도 안 된다고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빅5 병원의 산과 전임의 숫자를 보니까요. 2007년에는 그래도 20명이 됐거든요. 저것도 적어요. 그렇죠. 저 수치도 적지만 그래도 20명이 됐는데 현재 2024년에는 10명도 안 되는 9명이라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9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로 느껴지는데 5개 합쳐서. 네, 빅5 병원 모두 합쳤을 때 9명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이제 적은 숫자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산과의 이 삼중고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중고라는 것이요, 가장 첫 번째로는 낮은 수가. 이게 이제 해외와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의 제왕절개 분만비가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00만 원,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배도 10배 그러니까 차이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낮은 수가를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잦은 응급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전임의가 많아져서 이러한 응급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사실은 고쳐지기는 좀 이렇게 근본적인 특성상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언제 아이가 이제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응급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이고,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제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세 번째는 소송의 위험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분만이라는 것이 주변에 다 출산을 이제 무사히 잘 하니까 큰 문제 없이 쉬운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의료 사고라든지 소송 굉장히 많은 분야고요. 만약에 정말 여기서 잘못되면 아이라든지 산모가 목숨을 잃게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이 제기가 되면 배상액이 한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추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렇죠. 물론 의사가 본인의 무과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면책이 돼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무과실임을 입증하는 것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 의사들의 목소리고요. 그러니까 100% 과실 없다, 이 판정이 쉽지 않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분만을 했지만 불가피한 좀 사고가 발생할 그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러한 상과를 좀 지원하지 않는 추세가 사실은 좀 해결이 돼야 된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 변호사는 뭐 어머니이기도 하고 또 이제 변호사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했다가 10억 원 넘게 물어주는 상황이라면 저게 나는 우선 해결을 국가가 당장 해줄 수 있는 문제 아니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개개인으로 따져봤을 때, 의사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상당한 좀 위험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산과를 전공하지 않고 산과 전임의가 되지 않고 그냥 가볍다고 우리가 일명 생각하는 뭐 미용시술 쪽으로 갔을 때 사실은 뭐 사람의 목숨이 위험에 처한다라든지 이런 위험 상황이 발생할 그 우려도는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상과를 선택했지만 만약에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10억 원에서 15억 원 되는 가량의 돈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모습을 보는 그 후배들이 산과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편한 데 가서 이렇게 생활 즐기면서 돈 버는데 뭐하러 저 선배는 산과를 갔대? 그렇죠. 이런 식의 그 지적이 나오는 구조에서는 아까 나온 얘기지만 정원 조정 2만 명 해도 안 될 거라는 말이 마냥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제를 한번 짚어볼까요? 이런 최악의 상황은 그야말로 도미노 같은 충격파를 우리 사회에 일으키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이 없으니까 어린이집, 특히 그 다음 단계 유치원도 줄줄이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가요? 네, 경기도 유치원의 이 3년간의 추이를 좀 분석을 해보면요. 2022년에서 2024년 사이에 국공립 이 유치원의 경우에 117곳이 휴원을 했습니다. 휴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추이를 보면 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휴원하는 유치원 수가 34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요. 사실은 2020년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생들이 이렇게 유치원을 가게 되는 그 시기와 딱 맞물려서 굉장히 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하면 생각나는 게 코로나가 이제 시작될 때네요. 맞습니다. 그때 태어난 코로나 베이비들이 유치원을 가는 시기 딱 보니까 국공립 유치원 역시도 그렇고 사립 유치원도 그렇고 쉬거나 문을 닫는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사실은 유치원이 없어지게 되면 저출산을 또 부추기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순환의 고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이 수가 줄어서 유치원 수가 줄고 유치원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 환경이 해결되지 않아서 사실은 또 출산을 망설이게 돼서 저출산으로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가 좀 풀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수도 서울의 문제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수도 서울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아이 수가 사람을 어떻게 쪼개겠습니까마는 0.55명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전국에서 서울이 가장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서울에도 그 문을 닫는 유치원이 3곳이나 나왔네요. 예, 그 서울이 이제 가장 그 출산율이 낮은 0.55명을 기록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서울은 오래된 이 현상인데 이렇다 보니까 원화 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문을 닫는 유치원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경우도 보면 그 인원수 부족으로 휴폐업한 이런 유치원이 국공립의 경우도 세 곳, 그다음에 사립의 경우도 13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도 뭐 강서, 양천, 송파, 동작 여러 군데 걸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들은 예. 이렇게 좀 왜 그런 곳에서 유치원이 문을 닫지? 예. 동작구, 강서, 양천구, 심지어 송파구. 예. 그 아마도 이제 이게 서울의 경우는 특히 주택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중에서 그런 부분 등에서 가장 이제 어렵다 보니까 서울이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낮은데 특히 우리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는 여러 가지 뭐 시설이나 교사 이런 면에서 부모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국공립에서도 이렇게 휴폐업하는 곳이 속출한다고 하는 의미는 과거 같으면 예를 들어 공사 뭐 이런 경우로는 간혹 있었습니다만은 심각한 어떤 저출산율을 반영하는 아주 이례적인 그런 현상으로 걱정되는 대목입니다. 네. 유치원이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으로 무너지는 게 뭘까요? 바로 청년들, 젊은이들의 숫자입니다. 이대로 2050년이 되면 뭐 그리 멀지 않아요. 청년 인구 비중 전체 10%가 된다고요? 네, 청년 인구 비중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2024년 이 전체 인구의 20%가량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2050년을 보니까요.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네. 10% 정도로 지금 그러니까 예상이 청년이 되고 있고요. 10명 중에 1명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이 노인 인구 추세를 보면요. 2024년에는 19%거든요. 한 20%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2050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약 40%가량, 그러니까 37.1%입니다. 10명 중에 4명이 노인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대로 정말 뭔가 개선이 되지 않고 2050년이 됐을 때 청년은 이 사실 반토막 2배 줄고 노인은 거꾸로 2배 증가하는 그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 전체 인구의 10%, 그리고 지금 수준의 절반 하면은 그게 딱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네. 그만큼 더 심각한 것은 노인은 그 반대대로 2배가 늘어난다라는 점에 사실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에 10명이 모였는데 65세 이상은 4명이고 20대, 30대는 1명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앞으로 11년 후에는 직장인의 평균 나이가 50살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40살 넘어서도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추산에 따르면은 2035년에 우리 직장인들의 평균 연령이 50세를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2050년에 가면은 53.7세로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공급하고 또 어떤 청년 인재로 충원해야 될 이런 인재들의 충원이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의 역동성 또 국제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바로 그 우려를 나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 40살 넘어서도 막내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 30대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후배들이 안 들어와가지고 막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참 암담하네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한 줄기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조사해 보니까 자, 낳겠다는 자녀 수 1명대를 넘어섰는데 자, 이걸 희망이라고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네, 여성가족부의 조사를 보면은 지금 2023년 작년도에 10월서부터 한 달간 조사를 했는데 평균 자녀수, 평균 희망하는 자녀수가 몇이냐? 라고 미혼 여성, 남성, 기혼 여성,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특히 20대, 30대, 44세까지의 이 젊은 그 연령층에서 나온 답변이 미혼 여성이 가장 좀 적은 편이지만 1.43명,
그리고 가장 많은 숫자가 이제 기혼 남성의 경우가 1.79명을 어떤 희망하는 자녀 수로 답변을 그 했는데요. 남자가 애 낳는 것도 아니니까 저게 또 반영될 확률도 낮아요. 네. 예, 그러나 뭐 기혼 여성의 경우도 1.71명 그렇게 적은 수는 아닙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숫자인데 특히 이제 기혼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희망하는 자녀 수가 2명인 경우가 50.2%가 되고요. 희망적이에요. 예, 그다음에 한 명이 31%, 세 명이 10% 이렇게 상당히 그 많은 그래도 희망하는 숫자는 적지 않다.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무자녀, 자식 없이 살겠다는 미혼 여성이 21.3%로 가장 높습니다. 이게 좀 저는 걸립니다. 3년 전인 2020년과 비교를 해보니까요. 아이를 낳겠다는 젊은 층, 그나마 크게 늘었네요. 네, 이게 작년에 이제 조사를 한 건데요. 연령대별로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30세 미만의 연령대에서는요, 2020년에는 8.9%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3년 뒤인 2023년에 보니까 15.7%로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30세 이상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18.2%, 2020년에 18.2%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역시도 늘었습니다. 27.6%로 늘었거든요. 물론 이제 가구당 조사를 했을 때 내가 자녀를 가질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은 그런 조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임기에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젊은 연령층에서 그래도 나 아이를 가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정말 한 줄기에 좀 희망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예, 네. 이번에 이 조사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럼 왜 이렇게 늘었느냐에 대한 분석은 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본 전문가들의 분석은 아무래도 최근에 심각한 한국의 저출산 위기, 이러다가는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고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 조금씩이나마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되고 있고 그래서 잘 낳아서 잘 키우자 이런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 말씀대로 손 놓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알림 이런 데서는 또 언론과 홍보의 역할이 중요하죠. 자, 재미있는 분석이 있네요. 종교를 가진 분들이 자녀를 더 많이 둔다고 하는 건데요. 보건복지부가 종교계와 출산 증가를 위한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죠? 예, 실제로 보면 이제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냥 종교를 안 가진 분들에 비해서 안 가진 분들은 보통 1.31명 이렇게 출산율 이렇게 또 보이고 있는데 종교를 가진 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높게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불교가 좀 1.49로 제일 높고요. 최근에 이제 기독교 방송 CTS에서 조사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불교, 개신교, 천주교 다 공히 일반인들보다 높은 출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지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종교 단체들하고 협력해서 어떤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협력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결혼, 출산, 양육과 관련한 어떤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 그다음에 또 작은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는 어떤 운동, 그다음에 예비 부부에 대한 각종 지원 이런 부분에서 종교 단체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도 이 출산율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아이 낳는 문제, 기르는 문제가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우선 KB금융의 경우에는요, 초등 돌봄 교실 그리고 또 병설 유치원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이제 공립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사실 집에 굉장히 빨리 와서 이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돌봄 교실을 지원한다라는 것이고요. 신한금융의 경우에는 역시 이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하겠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고요. 하나금융의 경우에도 어린이집 100호 건립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린이집이 앞서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 닫는 곳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족한 곳, 이 인구 소멸지를 집중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정부는 1991년생부터 1995년생까지의 젊은이들에게 큰 기대,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겁니까? 예, 바로 이 91년생서부터 95년생이 그 70만 명대가 그래도 출산 숫자가 유지됐던 마지막 그 연도의 출생자들인데요. 저해 예. 태어난 젊은이들이 그나마 70만 명 이상 태어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현재 그 나이로 보면 29에서 33살의 그 결혼 출산 연령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그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조만간 저출생 극복 종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네, 결혼식 비용 지출의 소득 공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신혼부부 위한 주도권 분양 임대주택 난임 지원 상향. 자, 대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오전에는 주간 정책엔 이슈가 방송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는 4월 22일 월요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